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건요. 딱 20글자로 된 시 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무려 800년 전 고려시대 시인이 남긴 거라고 해요. 이렇게 짧은 시 안에 와, 어떻게 마음챙김이나 명상 같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그냥 피어 있는 꽃 한 송이가 도대체 어떤 심오한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수수께끼의 시작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 풍경 감상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시를 쓴 분은 바로 고려 시대의 위대한 문인 이규보 선생입니다. 그분이 쓴 북산잡재라고, 그러니까 북산에서 쓴 여러 시들이라는 시집에 실린 작품 중 하나죠. 그럼 그 첫 구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구절은 바로 사나 반류곡. 소리만 들어도 뭔가 고요한 산속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5개의 한자,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 글자씩 뜯어볼까요? 먼저 산, 이건 매산자죠. 그리고 화, 꽃화. 반은 필발, 꽃이 피어나는 걸 말하고요. 유는 그윽할 유, 아주 깊고 고요한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단이 골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5글자의 소리랑 뜻이 딱 합쳐지면서 산의 꽃이 아주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서 피어난다는 그림이 와, 정말 완벽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법에 맞게 자연스럽게 한번 이어볼게요. 산꽃, 산화가 깊은 골짜기, 유국에 피어난다, 화. 바로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깊은 골짜기라는 배경이에요. 여기가 그냥 산골짜기가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는 완전히 단절된 아주 고요한 수행의 공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구절, 욕보산중 춘. 여기서는 갑자기 어떤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그렇죠? 마치 이 산꽃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뭘까요? 또 글자를 하나씩 보죠. 욕, 하고자 할 욕, 무언가를 원한다는 뜻이고요. 보는 알릴 보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산중춘, 산중춘은 말 그대로 산속의 봄이죠. 자,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속에 봄이 왔다는 걸 알리고 싶어 한다는 이 꽃의 의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첫 두 구조를 한번 합쳐볼까요? 깊고 고요한 산골짜기에 외롭게 핀 꽃 한 송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드디어 봄이 왔어요! 라고요. 근데 말이죠. 과연 그 소리를 들어주는 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시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의 관점이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마치 카메라 앵글이 확 돌아가는 것처럼요. 시선은 이제 꽃의 외침을 떠나서 그 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어떤 존재의 내면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하증관계락. 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건 더 이상 풍경 묘사가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고 철학적인 질문을 툭 던지는 겁니다. 글자를 좀 볼게요. 어찌할, 증, 일찍증.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어찌 일찍이 심한 적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카에, 10개와 로어, 떨어질 락은 피고 지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가운데에 있는 관입니다. 이게 바로 신경 쓰다, 마음을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저 피고 지는 일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겠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심한 듯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가 담긴 마지막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시 정중인. 앞서 던졌던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죠. 자, 다시는 대부분 이러이러하다라는 뜻이고 중인은 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지배하는 이 구절의 주인공은 바로 가운데 있는 정자입니다. 이 한 글자에 시의 모든 비밀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정은요, 우리가 보통 쓰는 정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궁극의 경지, 바로 삼매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오직 한 곳에만 완전히 집중돼서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자극이 있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고요의 상태. 네, 바로 이것이 이 시의 비밀을 푸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어찌 저 꽃이 피고 지는 일에 마음을 쓰겠는가? 저들은 대부분 산매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꽃이 봄을 알리는 그 간절한 외침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관심에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꽃이 피고 지는, 즉 시간의 흐름 자체를 초월해버린 깊은 명상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시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개의 대조적인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것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꽃은 피고 지고 계절은 바뀌죠. 이건 끊임없이 변하는 시간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수행자는 그 모든 변화를 초월한 불변의 내면 세계, 즉 삼매의 경지에 머물러 있죠. 이 둘의 극적인 대비가 바로 이 시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좋습니다. 800년 전 깊은 산골짜기 수행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말이죠. 이 오래된 시가 21세기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놀랍도록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 시가 묘사하는 그 삼매의 경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변화와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에 온전히 머무른 상태. 이거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니스의 정수와 정확히 똑같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 시는 800년 전에 쓰인 완벽한 마음 챙김 안내서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바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고 지고 있는 산꽃은 과연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삶이라는 계절의 변화 자체를, 우리 곁에 소중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 걸까요? 800년 전의 이 짧은 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묵직한 질문일 겁니다.